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복지론 1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2교시 청소년 2회 오늘 배울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3대 접근 방식과 현대사회의 청소년 위치 이 두 가지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 중 세 번째 청소년에 대한 3대 접근 방식인데 청소년에 대한 3대 접근 방식은 세대론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 하위문화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접근 방식도 다양하게 변해져 왔다. 그래서 세대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 하위문화적 접근인데 크게 이 세대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기의 특징이 전환 과정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대론적 접근인 거고 기능주의적 접근이란 뭐냐면 청소년 집단의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지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능주의 접근이고 하위문화적 접근은 뭐냐면 이 세대론이나 기능주의랑 좀 다르게 어떤 청소년을 굉장히 주체로 바라본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밖에도 이 청소년과 이 사회 환경을 보면은 사실 뭐 가정, 학교 그리고 뭐 지역사회 등등 그 사회 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와 어떤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제와 경향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고, 그리고 실제 현대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20년대 베버리지 보고서, 그러니까 베버리지 시대와 지금 청소년에는 매우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인식이 바로 청소년 복지 실천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는 곧 청소년의 인생 모델에서도 보다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이 청소년에 있어서 사회 환경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면 가장 첫 번째는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정, 그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청소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머무르고 있는 학교 그리고 그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먼저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어떤 큰 틀의 실천 개혁으로 본다면 사실 이는 그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변화와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돼야 되는데,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결국 뭐예요? 낮은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고령화 문제, 사회보장 문제, 가족 문제 등등 우리 사회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안을 던져주는 심각한 사회 정책상의 이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과 가정. 사실은 뭐 이 가정이야말로 청소년이 생애와 어떤 과업을 달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970년대는 보통 5명이었어요, 한 가족이. 90년대 들어와서는 한 3.7명.
뭐 2000대 넘어와서 2009년에 2.7명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점점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어서는 가정과 함께 아동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죠, 학교.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붕괴되고 지역 안에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어떤 청소년의 인간관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떤 학교의 획일화된 가치관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획일화된 가치관이 결국 학력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와 같은 가치관이 되고 이런 사회를 학교화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사회에서는 뭐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가정과 학교 사이에는 지원과 혈연을 기반한 다양한 공동체가 완만한 영성을 이루며 존재해 왔는데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가 약해져 왔죠. 뭐 이웃 간에 대화도 없고 그다음에 뭐 사회 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지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래서 이처럼 이제 지역사회의 상황이 변하면서도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성장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것은 주일 수업이 확대돼 있죠. 그래가지고 청소년 문화존이 이제 활성화됐는데 이 청소년 문화존이 뭐냐면 2004년부터 전국 대상 청소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청소년 문화존이 이제 2017년에는 청소년 어울림으로 이름을 좀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2012년 총 126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청소년의 비행 방지나 안전사고 활동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성인들의 활동이고 또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과 관련한 지역사회 활동은 그들이 주체가 되는 장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청소년을 둘러싼 5가지 환경에 대해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접근하는 법을 좀 바라본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3대 접근 방식 중에 그 세대론적 접근이겠죠. 세대론적 접근에서는 홀이라는 학자가 1904년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소년은 어린이에게 성인으로 나아가는 발달 과정에 있는 집단으로 혼란과 불안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미숙한 세대, 미래를 살아갈 존재로서 개인의 발달과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 성숙한 집단인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홀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란 학자가 1928년도에 청소년 문제가 어느 사회, 시대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세대 간 경험이 분화된 후 나타난 근대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청소년기를 성인으로 나아가는 삶의 단계로 규정하는 점에서 초기 심리학적 접근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두 학자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세대론적 접근에는 그죠? 그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겪는 삶에 대해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들이 사회적 공간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겪는다는 것을 간과했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론적 접근은 뭐 청소년기를 어떤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특징으로 반항, 일탈, 뭐 새로운 관계 형성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세대론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홀과 또 미드 그리고 최근의 인류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대 이론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 사회로서 겪는 삶에 대해 그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주의적 접근입니다. 이 기능주의적 접근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를 어린이기에서
어른기로의 변화 과정,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라 인식하는 것에 세대 이론적 관점과 같이 하고 있다. 이거 이제 기능주의 접근인데, 하지만 이러한 기능 이론에서는 청소년이 사회에 담당하는 역할과 그리고 어린이기에 또 어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할 변화, 즉 기능주의 접근은 역할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최초의 사회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족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제도나 학교, 그리고 또래 집단에 의한 2차적 사회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2차적 사회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부모의 역할은 곧 국가, 다른 제도들을 이행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주의 관점은 1960년대, 70년대 접어들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제기되었고, 60년대 말부터 청소년들이 능동적인 의사표현이 증대되고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는데 나타나는 변화들을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화에 실패했다고 치부하는 것은 청소년의 주변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일만 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하위 문화적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문화적 접근은 청소년을 대상이 아닌 어떤 문화적 주체로 보기 시작한 연구들이 바로 하위 문화적 접근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위 문화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성인으로서의 전환기가 아니라 독자적 삶의 시기로 보고 청소년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문화적 접근은 기성세대에 대비되는 하위 주체로서 청소년을 보는 접근으로서 청소년 집단을 성인의 억압에 저항하는 하위 주체로 규정을 하고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다른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 생산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주체의 위치를 부여하고 기존 문화에 저항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발굴한다. 이런 의의가 있고 한계로서는 동일한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좀 간과했죠. 하위 문화적 접근의 두 번째, 세대적, 계급적 차원을 결합시킨 하위 문화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사회적 권력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상식적 개념 규정이고 신세대, X세대 문화를 말할 때 저소득층의 청소년은 제외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자, 이 하위 문화적 접근의 전형적인 한계는 뭐냐면 바로 청소년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선택과 배제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좀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청소년을 특정 집단으로 규정하는 담론 속에 있는데 어떤 청소년은 대학의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서 중고등학생을 말하겠죠. 이제 이 중고등학생을 지침했던 개념이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학생은 결국 청소년 이런 식. 그래서 이제 신세대, X세대 이런 고정투에서 갇혀가지고 청소년 문화를 말할 때 어때요? 저소득층은 좀 제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문화적 접근의
특징적인 내용이나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섹션 청소년 이해 현대사회 청소년의 위치. 과연 청소년의 위치는 현대사회에서 어디에 위치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사회 청소년의 위치는 청소년 이해 네 가지 차원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현대사회 또 시민 청소년의 특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 청소년의 이해의 네 가지 차원. 자, 이건 뭐냐면 스펜스라는 학자가 2005년도에 생물학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그 다음에 역사적 차원, 그 다음에 공간적 차원,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했죠. 그래서 이 모델에는 결국 청소년 개인이나 청소년 집단의 상황을 이러한 그 네 가지 차원으로 어떤 혼합된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물학적 차원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청소년 개인의 신체적 특성, 신장이나 외모 이런 걸 말하는데 청소년들은 각 연령별 시기별로 외모나 신체가 다르고 특히 성별에 따라 구분되고 같은 성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생물학적 차원에 대한 정의인 거고, 공간적 차원은 뭐냐면 청소년 어떤 개인들의 지리성, 공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청소년의 개념이 어떤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의 농촌 마을에 사는 청소년과 또 영국의 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다르다. 또 같은 국가 도시에 있어서도 잘 사는 이웃을 가진 동네와 그 다음에 가난한 동네에 사는 청소년은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역사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역과 장소에서도 역사적인 어떤 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죠. 사회적 차원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련해 볼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데 청소년들의 삶과 기대 수준은 본질적으로 그들을 둘러싼 주요한 사회 구조와 제도, 가족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고용 등등 이런 것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에 관한 네 가지 차원의 이해가 이제 스펜서가 2005년에 정의를 내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생물학적 차원, 공간적 차원, 역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말하고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는 현대사회 시민 청소년의 특징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민 청소년은 크게 디지털 세대로 나누고 그 다음으로 Z세대로 나누고 그 다음으로 시민 청소년으로 나누고 그 다음으로 전자시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서 현대 사회 시민 청소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디지털 세대. 자, 디지털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자, 이 현대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사회란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청소년의 이제 위치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데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 네트워크 시대, 다양한 시대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결국 컴퓨터를 일상화하는 디지털 세대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오늘날의
뭐 Z세대, 그 다음에 시민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청소년,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을 연결하는 전자시민, 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실 20년 전에 그 닌텐도 세대라고도 불렸습니다. 뭐, 네 세대 이런 말도 같은 말이고요. 뭐, 바이오닉 아이들 등등 이런 말도 불렸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일본에 있어서는 특히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엄지족 이런 말도 썼었죠. 어쨌든 이런 디지털 세대에 대한 용어는 차츰 변화가 오면서 뭐 세대차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죠. 이는 곧 사회 변화의 가속도가 되는 속도에 대한 두려움, 과거와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잃은 성인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들이 나오는 용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98년 그 뎁스코트라는 학자가 디지털 세대라는 생각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 하고 이런 책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뎁스코트는 1946년도에서 1964년도에 태어난 베이비부모 세대를 가장 먼저 TV 세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77년부터 97년까지 태어난 붐 에코 세대가 있겠죠. 이들을 갖다가 네 세대라고 합니다. 네 세대. 그래서 TV와 인터넷 기술에 관한 대조를 통해서 우선 TV는 소극적이고 넷은 적극적 이렇게 보겠죠. TV는 보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만 넷은 지능을 일깨운다고 말할 수 있죠. TV가 세상에 대한 단견적 견해를 방송한다면 넷은 민주적이고 상호교환적이죠. TV가 사람을 격리시킨다면 넷은 공동체를 구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V 세대 가치는 보수적이고 위계적이고 비융통적이고 중앙 집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에 반해 넷세대는 표현, 발견, 자기개발 이런 걸 모토로 영리하고 또 자기의존적이고 창조적이고 호기심 많고 어떤 다양성의 수용적인 어떤 사회적 의식을 가진 것으로 특징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Z세대 이제 청소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Z세대 청소년은 뭐냐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 또는 Y세대로 보고 그 이후에 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또 그 Z세대 다음에는 알파 세대, 뭐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전의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라고 불리는 것과 그죠? 지금은 또 이제 Z세대, 알파 세대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는데 그 하나씩 뭐 먼저 세대별로 좀 본다면 이 베이비붐 세대는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용병들이 집에 돌아오고 어떤 정상적인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뭐 1950년대 최초의 로컬론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1960년대 히피 세대를 구성한 1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X세대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고 또 직업을 얻을 가능성과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좀 비관적이었죠. 왜냐하면 IMF가 터지고 대량 실업과 금융위기가 오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보게 되었죠. 그 다음에 Y세대는 새천년, 밀레니엄 세대로 알려진 집단, 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인데 뭐 지나치게 자녀 중심적인 헬리콥터 부모에 의해서 양육돼서
SNS 플랫폼을 활발하게 구축하고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도 있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Z세대는 포스트 밀레니엄 세대, 스마트폰과 미디어 이용, 다양한 국내외 문화를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세상에 대해서 호불호가 뚜렷하고 다양성을 중시하고 편견 없는 세대이며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보다 더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품, 정보 획득이 빠르고 동영상, 영화, 이미지, 음악, 여가 생활,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인스턴트 메시지, SNS 콘텐츠 이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Z의 특징은 멀티태스킹 물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신기술에 대한 민감성을 소비를 통해 적극 활용한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컴퓨터도 잘하고 여러 가지 디지털도 잘하고 굉장히 활발한 어떤 젊은 세대에 속하는 게 Z세대죠. 그리고 Z세대의 특징은 앱세대라고 하죠. 앱을 기가 막히게 쓰고 또 태어날 때부터 앱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Z세대를 보면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할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앱은 잘하는데 오히려 컴퓨터 기본적인 뭐 정보들은 또 X세대, Y세대가 기초는 또 탄탄합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거는. 근데 앱이나 뭐 SNS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멀티미디어는 훨씬 더 Z세대가 훨씬 더 빠르고 소비 욕구도 강하죠. 아무튼 이제 이런 청소년 한국 사회 청소년의 위치가 현대사에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Z세대는 또 뭐 옷이나 신발, 뭐 음반, 게임 뭐 이런 비중이 50%는 거의 다 Z세대가 구매를 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또 신중하게 구매하는 경향도 강하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청소년. 시민 청소년은 뭐냐? 청소년을 시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늘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만든 법과 그 다음에 정책에 따라 시민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시민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시민적 생활, 시민 청소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죠?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함께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회적, 시민적 관여는 더욱 증대되었죠. 그래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청소년 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이를 통해서 뭐 다양하게 청소년들의 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운동, 뭐 조직화, 뭐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시민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관심도 증폭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베네트라는 학자가 시민 정체성 모형을 발표했죠. 자, 그래서 시민 청소년의 모형들을 보면 이 베네트의 그 모형은 의무적 시민하고 실현적 시민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의무적 시민은 정부의 참여에 대한 강한 의무감, 투표는 핵심적인 민족 행위, 지도자 미지의 높은 신뢰, 사회조직, 이해단체, 정당의 참여는 커뮤니케이션이 좋고 그리고 실현적인 시민은 정부의 참여 의무감이 약화, 라이프스타일 정치의 초점, 정치적 소비자, 자발성, 사회적 활동주의, 미디어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 사회적 행위에 비교적 느슨한 네트워크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되는 모양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자인 달론, 그죠? 달론은 의무적 시민하고 관여적 시민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죠. 좀 다르죠. 어쨌든
버네트의 2008년 시민 정체성 모형이 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전자시민. 전자시민은 2006년, 그죠? 노우즈란 학자가 디지털 문화라는 개념을 개발해서 가지고 컴퓨터화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현대사회 거주민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가치라든지 규범, 실천, 기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보니까 디지털 문화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구현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주요한 구성 요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도우주가 강조한 게 첫 번째는 참여고, 두 번째는 정보 수집하고 평가하는 개인적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들 간의 디지털 소통의 힘을 점차 많이 더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2008년에 콜먼이라는 학자가 관리적 이시민성과 자율적 이시민성을 발표했죠. 그래서 관리적 이시민성의 옹호자는 청소년을 완전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는 숙련 중인 시민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율적 이시민성의 촉진자들은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이해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 발달적 특성, 접근 방식, 현대 사회 청소년의 위치 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세계화 정보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앞에서 어떤 청소년기를 단순히 과도기적 상황으로 특징짓는 것은 바로 청소년에 대한 전통적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매진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변화의 주체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2교시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